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복 차림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자리에 앉아주시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건희 씨, 수용번호 4398. 옷깃에 달린 배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가방 안 받았다. 오늘도 역시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특검 소환 조사 당시 했던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김 씨 측.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공개된 30초 남짓 영상.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또 다른 오점이 됐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하얀색 플라스틱 배지 같은 걸 달았고요. 검은색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아마 이 복장이 특검 소환 출석 때도 입은 옷과 비슷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용복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우 의원님, 오늘 이 모습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자세로 보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손을 모은다든지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는 굉장히 응시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모습은 직업을 물어봤을 때 무직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예. 영부인일 때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부인의 처신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범죄 의혹들, 매간매직, 금거북이, 목걸이, 그림,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과거에나 있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40년 전으로 떨어뜨린 아주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도 아주 질 나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저는 출석했을 때 정말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실대로 이야기하기를 바랬는데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다. 태도만 뭔가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국민 앞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으면 이쯤 되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피고인 김건희 씨가 출석해서 본격적인 첫 공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에 의해서 촬영이 허가돼서 이렇게 방송사 카메라들이
촬영을 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영 의원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뭐 복장이나 태도 이런 거는 지금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법률상 미결수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자세로 재판을 임할지 그리고 재판의 전략이 어떨지를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특검 측에서 공소 사실을 다 읽게 돼 있습니다. 그 공소 사실을 읽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지 의사를 밝히게 돼 있는데 오늘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는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재판을 준비할지를 주목해서 전 봤었습니다. 예, 잠깐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생년월일,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거 맞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구성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물론 영상으로만 확인해야 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좀 인상 깊었어요. 뭐 건강의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우선은 가장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의 소박한 모습을 오늘 수수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화장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얼굴도 가장 마스크와 안경으로 가리고요. 또 일부는 흰머리도 보이고 머리도 그냥 질끈 동여맨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과거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구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수사와 이 특검 조사 받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예전에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가요? 혈압이 아래 혈압이 35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70에 35 그러면 중환자실 당장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앉아 있거나 서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옆에 있는 변호사랑도 소통을 하고 걸어서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우울이나 불면이나 체중 간성이나 식욕 부진이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 호소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수용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적응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공판 오늘 40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김건희 씨 측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입장을 견지한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오늘 원래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예.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을 건너뛴 상태에서 첫 번째 기일, 공판 기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40분 만에 끝난 거는 사실상의 어떤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사실관계는 서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장판사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지 그리고 또 직업이 없는 게 맞는지 인정 신문을 하는 간단한 차원이고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기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냈을 때와 예. 지금은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변호인과 충분히 변호 전략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주호 의원님, 오늘 재판부가요. 앞서 김기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준비기일 없이 오늘 첫 공판이었고요, 바로.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증거조사 마치겠다라고 밝혀서 비교적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이건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인성 재판부가 예. 아무래도 지기현 재판부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하고 12월까지 증거 조사를 다 하겠다. 예.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처음부터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를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유의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그리고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그리고 뭐 내란숙의 피의자가 재판에 안 나오고 이게 재판인지 오판인지 사실은 개판이냐, 이러한 시중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법부가 예. 국민적 그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 신속 재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할지 또 계속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또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이거 하나 좀 지켜볼게요. 김건희 씨가 구속 후에 일반 접견 횟수가 2배 늘었다. 일반 접견이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 접견과 달리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접견을 말하는 거죠.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한 번 꼴이라고 하는데 누굴 만나는 거냐라는 의혹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건 과도한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구속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못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접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접견과 다르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일반 접견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건 일반 접견이 많았다는 건 어찌 보면 증인이라든지 다른 누군가를 회유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반 접견에서는 오히려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이나 사건들이 전부 다 시간이 많이 오래됐고 그리고 혐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본인도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그런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관계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일반 접견이 늘었다. 아직 뭐 늘었다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나온 것이지 뭐 누굴 만나는지까지는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출석한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왼쪽 가슴에는 하얀색 4398번 수용번호가 적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스티커처럼 뭔가 미리 제작된 그런 번호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은 글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매직 같은 걸로 쓴 그런 모습도 눈에 띄네요.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채 입장을 했고요. 수갑이나 포승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법정 밖에서 재판장의 허가하에 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분 만에 오늘 첫 공판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혐의가 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 사건도 금요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26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신문도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특검이요, 이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좀 공개해야 된다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란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윤석열 씨의 그런 재판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생을 할 텐데 예.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분들이 있는 것이 재판 지연도 있고 정말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사법 불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는 특검 측에서 아예 그냥 생중계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자. 어차피 공개될 거고 나중에 보도되느니 있는 그대로의 그런 라이브로서의 그런 신청을 한 것이죠. 예. 국민 알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내란 특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란에 대한 특검 시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재판 상황까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사법부도 아마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4월 21일 재판에서도 사실 공개가 됐었는데요. 예. 첫 재판에서 사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있어서 두 번째 재판부터는 공개한 바가 있는 것과 같이 예. 이제 재판에서도 투명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차이점이라면 오늘 김건희 씨는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에 잠시 몇 분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오늘 생중계를 시청한 것은
오늘 26일에 열릴 첫 공판 전체 그리고 보석신문 전체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자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도 금요일에 이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속옷저항이라고 불렸던 구치소 버티기를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왜 석방돼야 되는지 보석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집에서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요 국회를 찾아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김윤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라고 천대엽 처장이 먼저 말을 했어요. 이것도 글쎄요, 최근에 이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재판을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아까 언급한 대로 특검법에는 재판을 생중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상호 간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는 법원 측에서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론이나 법원 같은 사법부는 절대로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충분히 절차를 맞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외환죄 같은 경우는 특히 드론 사령부 관련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행위가 외환죄가 있다는 어건 그 여부를 떠나서 드론 자체가 굉장히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공개를 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특검부에서조차도 드론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을 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에서도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오늘도 외환 혐의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특검 쪽에서 생중계를 요청했다는 그 26일 재판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보석신문을 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석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윤석열 전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당뇨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실명 위기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고인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만나서 준비할 텐데 지금은 재판을 하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 특검에 있어서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게 풀려난다고 해서 그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한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석방이 된다면, 보석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만큼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재판 그 판사가 어떤 취지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건강 상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게 석방을 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또 특검 쪽에서는 이거 선택적으로 출석한다, 이게 법기술 부리는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재판만 9회 연속 불출석했고요. 특검 조사는 수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하다 교도관들을 상대로 속옷투쟁도 했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일반 국민도 지키는 법을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됩니까? 저는 윤석열 피의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그리고 10여 명의 대법관을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다면 예. 그래서 뭔가 사법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26일 날 재판이 생중계되는데
혹시라도 속옷 투쟁을 거기서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공권력의 지엄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26일 생중계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허가를 해야, 인정을 해야 되고요. 특검이 요청을 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출석이요. 아까 김지효 의원께서 9회 연속이라고 하셨는데 10회 연속입니다. 예, 한 해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데 주말쯤에 방문 조사를 하는 건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구치소로 찾아오면 내가 거기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건 좀 응하겠다라는,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옷 저항에서는 조금 변화한 입장인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은 보석 신문을 앞두고 있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왜 내가 보석이 돼야 되는지 가장 뭔가 피력할 수 있는 법적 전문가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재판이나 아니면 특검 조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 당연히 보석 심리를 하는 재판부도 괘씸죄에 걸려갖고 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조사에는 응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방문 조사, 그리고 주말쯤. 장소와 시간을 본인이 특정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감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특히 지금 계속해서 출석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간 수치 증가, 경동맥 협착. 이런 환자들 저도 평소에도 많이 진료하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급성 질환이 아니에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 잘 먹고 꾸준히 관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있어서 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는 의학적으로도 납득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벅꾸라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석까지 신청해, 그리고 보석이 만약에 허가돼 이랬을 때는 상당한 정말 그 결과를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생중계하고 어떻게 본인이 피력을 하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그 과정을 예. 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영 위원님,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법조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의도가 좀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보석 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을 성실히 임하거나 또는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보석 심사를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게 법조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보석 심사를 법원에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자꾸 김주호 대변인께서 조희대 대법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거는 본인이 오롯이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을 믿고 저렇게 했으면 오히려 법원이나 수사를 더 성실히 응해서 본인을 더 항명했겠죠. 그런 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다룰 게 많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후 1시에, 한학자 총재는 오늘 오후 3시에 연이어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권 의원은 90분 만에 신문이 종료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후 1시부터 권성동 의원, 오후 3시부터 한학자 총재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시간차를 뒀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 오후에 불렀어요. 물론 대면에서 뭐 대질 조사까지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질문을 두 사람에게 하고 서로 맞춰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워낙 말 맞추기 하려는 정황과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말 맞추기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꺼번에 불러서 동시에 질문을 한다든지 시간차로 질문을 해서 어떤 말 맞추기 하는 그러한 정황을 좀 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통화를 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조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질 신문까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권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쪽에 한학자 총재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해외 원정 도박 네. 관련해서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알려줬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한학자 총재 사이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윤 전 본부장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그 공소장에 의하면 2022년 3월에 권성동 의원이 공소장에 의하면 얘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에게 총재에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예.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돈을 줬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 여기에서의 원정 도박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하는 그런 일련의 상황도 그렇고 항상 중심에 윤 전 본부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의 어떤 이제까지의 얘기가 진술이 영장이 구속되는 데 있어서 한학자 영장 구속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영장 구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냐면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진실이 무너졌을 때 과연 이게 유무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장소가 여의도에 우리가 아는 63빌딩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거기에는 뭐 CCTV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과연 권성동 의원이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억대의 돈을 받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문제점을 계속 권성동 의원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장실질심사 때 그 윤 전 본부장과 대질 신문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권성동 의원 측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권 의원 쪽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물론 특검 또는 윤 전 본부장 쪽에서는 또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인 사진이나 또 다른 인물의 기록 등들도 있어서 함께 맞춰보고 또 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오늘 소환됐습니다.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계엄령이 선포된 그 당시에 일선 구치소 쪽에 또는 법무교정당국에 특별한 지시를 했고 이게 계엄에 가담한 정황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지하 2층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어요. 글쎄요, 그동안 의혹을 당당하게 부인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해프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하 2층으로 왔는데 취재 기자가 출입문을 열어줘서 지금 이 지하 2층으로 출입을 한 거지 1층으로 원래는 들어갈 의도, 지하 2층으로 들어갈 의도는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뭐 지금 숨어서 갔거나 피해서 가는 건 아니고 어쩌보면 일종의 해프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특검 측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런 거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 대해서 지금 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성재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중하고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드러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오늘 현재로서 드러난 거 봤을 때 박성재 장관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거나 숨는 모습을 보인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비상계엄 당일에요.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 교정본부장이 서울 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차원에서 혹시 계엄 선포 후의 상황을 좀 준비한 것이 아니냐, 또 체포조 명단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김지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장들을 다 비상소집을 하고 그리고 출입국 본부는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기시키고 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려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발표한 포고령 위반자들을 모두 추포해서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활동을 한 게 아닌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뿐이 없고 이러한 사안 관련해서 본인이 만약 떳떳하다면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고검 출입구도 못 찾아서 지하 2층으로 출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특검이 그 부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게 신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가능성 높죠. 아, 사실은 예. 오늘 조사의 내용과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런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명이 어디까지 됐는지가 판단될 거고요. 실제로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당에서 그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된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재 전 장관의 오늘 소환 조사와 또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 이어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디다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 그리고 지도부 패싱 논란을 염두에 둔 건데요. 사법개혁 태풍의 눈,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향하여 직권 남용과 질서 유지권의 직권을 남용한 발동, 또 국회 경위를 출동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검찰청 폐지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만났지만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고발 카드를 꺼내자 법사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나날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여야, 오늘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맞붙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이 방이 개판이 됐어요. 지금 이 법사위원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더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저희 당을 무슨 난동을 피웠다. 사과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간사 스님도 안 해줘.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쇼 비즈니스장이 정치 비즈니스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 하더라도 막말로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표현을 해서 이른바 어그로를 끌기를 시도한다든지 유튜브가 즐길 만한 그런 말을 선정적으로 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결국 오는 30일에 열기로 한 그 대법원장 청문회, 이게 좀 더 불을 붙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안건으로 상정이 급습하게 되면서 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그런 뭐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서로에게 고소고발하는 상황들이 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의 상임위에 정말 가장 갈등의 정점의 최고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화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윤석열 오빠, 그리고 사모님 뭐 하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말실수와 상대의 공격이 결국에는 그 국힘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또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예. 지금 법사위는 사실은 국회의 품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원으로서의 그런 정상적인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발언으로 더 상대를 더 아프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지난 5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려고 했는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오는 30일에 열릴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사위가 피감 기관에 대해서 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사법행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관련해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청문회 한다는 것은 사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 선출 권력이 과잉되게 권력을 남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제동 거는 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수장을 불러다가 저번 판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망신 주기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뒤집겠다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이 청문회 증인이나 아니면 참고인들을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관련해서 원하는 사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인을 제공했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또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다만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게 또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위해서 본인이 이른바 등판할 가능성, 청문회에 나타날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세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엇갈립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회 청문회는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법 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하고 국회의원은 청문회를 하고 법을 만드는 거고 재판관은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맞게 본분에 맞게 해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법을 어겨도 됩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판결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석해야 한다. 잠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법안이죠. 이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열린공감TV,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등이 최초의 제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이런 쪽도 증인으로 그럼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고도 밝힌 상황이에요. 제가 우선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약간 반발을 하자면요. 예. 반론을 드리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는 증인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적 기족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열린공감TV를 증인으로 보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단에 발달이 된 게 어떤 겁니까? 열린공감TV에서 자기네들이 녹취록이 있고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증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촉발되는 건데 열린공감TV를 지금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그러면 증명을 할 겁니까? 이 사실을 지금 전후관계를 파악하려면 열린공감TV 최초 의혹 제기자의 증인과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을 안 부르고 지금 하겠다고 오히려 대법원 공무원 노조 본부장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런 사실상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겠다 작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이미 지금 의석수가 적어서 저희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 외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지 지금 이런 식의 청문회는 원래 이런 대법원 관련된 대법원장 청문회 자체를 부르는 것도 개별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결을 두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이런 청문회 절차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 지금 저희 패널들 간에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런 상황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요.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낸 경험이 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말을 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좀 힘을 싣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신혜영 의원님,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한다. 예.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청문회 그리고 10월 달에 국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감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날의 회동, 사실관계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지금 대법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서면으로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날의 본인의 알리바이나 아니면 동선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조금 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9월, 10월 예. 그런 법사위 상임위에서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뭔가의 모종의 그런 조치들이나 근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탄핵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선은 열어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 반발이 나왔어요, 바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지명된 권력보다 높다. 결국 뭡니까? 내가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선출된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를 한다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법원 그 기일이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오히려 반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단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지금 후행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했는데 사법부 수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사법부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 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찍어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법치를 유린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었을 때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발언에 대해서 신혜영 의원 좀 움찔움찔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자고 청문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결국에는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의 과잉 해석이고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탄핵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따박따박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뭔가 남용하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잉 해석은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뭐 당내 지도부와 소통이 안 됐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 앞으로 잘 조율할 거다라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와 원내대표 소통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전제를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당내 이견 논란으로 번지는 걸 좀 차단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국회의원은 그 개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 당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워낙 전국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렇게 모두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우 의장이요.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원식 의장이 또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하니까 천 법원행정처장이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영 의원님, 국회의장도 사법부 불신 높다라고 예방을 온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침대 재판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법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그런 국민 불신에 있다면 이 앞으로의 본인의 입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처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국회에서 부르면 그 부분에 부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법부가 결자 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맞수 토론 시작합니다. 오늘 고수 두 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빗길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죠.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속 한 구절이 유엔 본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기조연설로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33번, 평화 25번, 민주주의를 12번 언급한 이 대통령,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에 알파벳 첫 글자를 딴 END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또 한 번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엔드 구상, 한반도 그리고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요,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END,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와 계속 선을 긋는 입장을 몇 번 내왔는데 북한의 입장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END 이니셔티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예.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를 했고 이런 어떤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체제를 일단은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 그런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그 연설하기 이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반응이 없던 북한이 어쨌든 격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미국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대화의 테이블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시점이고요. 오늘 하여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저는 유엔이 이룬 지난 80년의 가장 큰 업적을 보려면 예. 대한민국을 보아라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 뭉클하게 우리 자부심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그리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세계에 알린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그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저희도 오늘 특보로 새벽 시간이지만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잠을 깨어서 그 직접 생중계로 보시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께서는 그 END 이니셔티브 북한이 응답을 할까요? 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좀 화답을 하면 좋겠는데요. 엄청난 양보 변화죠. 예. 그러니까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한 적이 역대 대통령 거의 다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보수 정권 이제 대통령 유엔 연설 내용하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 또 대통령 연설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END 이니시티브 이걸 이제 새로운 이제 신조 용어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교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가고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비핵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런 능력 고도에 대한 그런 중단 그리고 이제 축소 과정 거쳐서 폐기로 가자 이제 이런 우리의 희망적인데 예. 이런 이제 실용적 단계적 어떤 그런 해법이거든요. 저 앞에 이제 박수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당시 정부 시절에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 해법 입장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게 이제 유미하게 그냥 아무 결과 없이 그냥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교류와 그다음에 정상화 폐기 단계를 받겠다 그랬지만 이 교류라는 것도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 이 자체를 갖다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남북 간에 실질적 협력 교류를 하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이제 이 정상화 문제, 예. 국회 정상화 문제도 여차 잘못하면 이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이 맺어지면은 한국, 미국 정부 이 정부들이 자칫하면은 북한의 핵을 갖다 용인하는 거로 국제사회에 이제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북한은 이제 완전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 핵 보유국의 지위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하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간밤에 그런 유엔 연설 부분은 상당한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도 있고 예.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이렇게 큰 변화를 갖다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앞으로 대한민국 두 국가 체제다. 통일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면 예. END라고 제시를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까지를 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비핵화가 아니라 그래도 교류부터 먼저 하자.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걸 밝힌 것 같아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로 맞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강조된 원칙, 이것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원칙, 뭐 이런 것들이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위성락 실장은 이것이 어떤 구분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그 교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단계가 있다고 봐야죠. 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두 국가 체제를 완벽히 우리가 인정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뭐 우리가 손을 당연히 먼저 내미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북한도 이제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언어는 굉장히 좀 거칠고 예. 그렇지만 그 거친 언어라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들이 이제 다가오고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교류에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어떤 2단계, 3단계들이 어떤 구분이 계단처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는 예. 그런 계기를 교류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것은 현실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예, 왜 웃으셨습니까? 근데 END 구상을 저렇게 이제 박수현 이제 의원께서는 저렇게 잘 풀어 나갑니다. 이제 풀어 나가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웃어본 것은 북한이 그렇게라도 뭐 거친 표현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아주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시작이 반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런 표현도 참 앉아 옆에서 이렇게 한참 듣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장동익 대표가 한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END는 END인데 예. Everything, Nothing, Die. 그러니까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아, 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이제 소형 핵탄두까지 해가지고 매년 막 15개에서 2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도 뭐 엄청난 지금 소형 핵폭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다 파악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다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이렇게 유엔 안보리도 아직 결정도 안 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무장 해제시켜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어떤 점검과 또 향후 대책까지도 고려한 가운데 이번에 유엔 연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있은 건지 그거는 상당한 야당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이 없습니다.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좀 같이 이야기해봐야 될 게 예. 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노이 노딜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노이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하노이까지 직접 열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사인하는 그 문서, 서로 합의 조건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서로 다 양 정상 간에 보고를 받고 전부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인하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합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다만 거기서 사인하기 직전에 미국 내부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의 변화상 그 차려진 밥상을 쉽게 얘기하면 걷어찼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먼 길을 다시 열차를 타고 빈손으로 가야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정치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사인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성과를 낸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북한의 변화가 그때는 보다는 약간 또 위치가 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경험했던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노이가 노딜이었지만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하나의 끈은 또 남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과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수사 그 뭐 예. 레토릭 자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이든 그 예. 진실된 말하는 거 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된 말을 많이 하면은 지금 간세 협상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렇게 이 고생 안 하죠. 그걸 네.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맨 뒤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교류 협력이고 또 국교 정상화, 관계 정상화가 우선이고 이래 버리면 사실상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부터 용인해 준 게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빼고는 뭐 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갖다가 경계하고 있는데 그걸 한국이 먼저 무장 해제시켜주자. 이게 과연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걸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그러면 이 기조연설과 에이펙을 좀 연관 지어 볼게요.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북중은 만나는 것으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북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할 만합니까?
기대는 하되 예. 우리가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늘 어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런 원칙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희망은 갖고 가능성에 믿음을 갖되 그러나 과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좀 그랜드한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거대한 측면에서의 그랜드가 아니라 좀 길게 보는 단계적인 어떤 그 접근법의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그 초입 단계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당장 만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과도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이펙 성과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이제 이 에이펙에서 또 이제 의장국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그 이제 진행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00일 좀 넘었는데 저렇게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의 그런 존재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행운의 남자입니다. 아, 예. 복이 많은 사람이죠. 타이밍도 좋았다. 그렇죠. 예. 유엔 총회 연설 한 달 이후에 바로 그냥 앞으로 10월 말이면은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25년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경주에서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지만은 그거 쉽지 않아요. 이 앞에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또 입이고 소통 비서관 다 하신 분이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 그냥 운전자론 했잖아요. 운전대 잡았지만은 운전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못했어 그냥.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평가는 이제- 다양합니다만. 예. 예. 페이스메이커로 오늘 또 이미 공식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무대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또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또 북미 무대가 또 펼쳐지지 않으면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저희도 상세히 10월 말 11월 초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국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상황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법사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을 우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해 충돌이 있으면 이 법사위원회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이 표결과 의제와 관련 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 무근한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예,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시사 사법개혁 앞날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대법원장 관련 이슈를 논하기 전에 먼저 법사위 상황 좀 오늘 정치 고수 두 분께 좀 해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압박과 반응이다 이렇게 오늘 그 언론인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국민과 함께 하는 큰 걱정이 다른 게 아니라 내년 1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속기한 만료가 되어가지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예. 석방이 되어서 지난번 직위원 재판부가 풀어줬듯이 그렇게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국민이 보실까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침대 재판으로 이 재판을 그냥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마치 그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과에 부풀어 있을 26년도 초에 예. 국민들께서 그런 충격을 다시 받으실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미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오해를 자꾸 덧붙이면서 그것을 자꾸 발목을 잡고 협조하지 않고 이 내란 종식은 함께 협조를 해서 종식을 빨리 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으로서 손을 잡고 내년도 이제 민생으로 나아가고 지방선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법부를
재판을 지연하면 안 된다. 그런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압박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지금 이런 걱정을 잠재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압박의 종류와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사법부가 결자 해제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사법부의 반응이라는 이 자체는 쉽게 말하면 이미 민주당은 이제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 자진해서 사퇴해라. 이걸 지금 최종 목적으로 두고 목표를 두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법치고 법원인데 예. 그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갖다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상권 분리 국가인지 이게 의심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11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의 우위를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은 사법은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김건희 여사가 왜 법정에 섰습니까? 직접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주권이 부여한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예. 결론은 사법부가 판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아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법정에 올 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권력이 국민 주권이 부여한 부분도 이게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걸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법 기능입니다. 그게 상권 분립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은 사자 해동으로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는 건데 그 사자 해동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정상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불려요? 이번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자 해동의 의혹을 제기한 열린 공간 TV에 그 관계자들은 왜 안 부릅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열린 공간 TV에서 이 쉽게 말하면 사자 해동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예. 이 공직선거법이 대법에 올라오면 자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 내용을 퍼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의연에서 다 빼놨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이렇게 해서 5명.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지기현 부장판사는 왜 불려간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이기 때문에 당신 믿지 못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손대라는 이야기거든. 그걸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 안 하니까 당신들 못 믿으니까 근본적으로 대법원 대법관 정언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이번에 청문회 이제 보십시오.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 출석 안 하면은 그 야심한 밤에 엊그저께 추미애 위원장이 결국은 일을 벌렸는데 이 청문회 출석하지면은 행사 고발 조치하는 걸로 그것까지 내용도 넣어놨어.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헌정적 사상.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일 없었어. 예. 왜 이래요 이걸?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 그 열변을 토하셨는데 제가 조용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사법부 독립 중요한 가치입니다. 보호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가 보호받을 만한 그런 위치, 그런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기현 재판장 이야기하죠. 우리 국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만 날짜를 모든 국민은 역대 수십 년간 적용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왔는데 왜 윤석열만 시간 계산으로 해서 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시켰습니까? 그것이 잘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말이라도 했습니까? 왜 다른 국민은 날짜로 계산을 하고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했습니까? 사법부가 보호받아야 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조기현을 바꿔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재판을 해도 좋다. 그러나 국민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왜 재판이 지연되고 있냐. 이러다 윤석열 풀려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지 직위원 바꿔라, 조의대 사퇴하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기자님들께 수십 번 설명했어요. 이것이 사퇴 촉구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압박 전략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법관 한 명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대등 재판, 직위원 재판장과 대등하는 위치에 있는 판사들이 아니라 무슨 뭐 그 15, 16년씩 후배되는 다시 말해서 직위원 재판장 혼자 단독 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재판부인데 거기다 법관 한 명을 늘렸는데 똑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열위에 있는 판사 한 명을 배당해놓고 이제 됐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러고도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만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위치를 스스로 확보할 때 사법부 독립은 보호하지 말라고 해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법개혁 관련한 질문을 드릴 게 좀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빨간색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를 법으로 정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 공식적으로 기자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 불안이 많고 위헌 논란이 없는 검찰 개혁을 바란다. 그리고 헌법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오점이 남게 된다.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 등등 민주당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게 좀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즉석에서 이 관련해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예.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반응입니다.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검찰이 그야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으로 제대로 기능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어떤 검찰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검찰의 역사, 흑역사를 정말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일반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아서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지 않나. 또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정치인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국민의 손으로 진행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 검찰이 참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사법개혁에 법원이 사법부가 참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미 이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은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저항하지 말고 정말 본인들이 했던 지난 흑역사를 국민 앞에 겸허히 역사 앞에 반성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명확한 저항의 뜻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본연의 기능을 날려 버리고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직책과 직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헌법은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률로서 실질적으로 검찰청을 해체시켜버리고 또 검찰청의 명칭 자체도 그냥 공소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을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충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위헌적인 요소를 여기서 바로 담아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능인 거죠. 이 검찰의 그 기능은 공소 기능만 지금까지 있은 게 아니죠. 수사 기능하고 그래서 검찰인 건데. 그럼 그 수사 기능이라는 것은 중수청으로 해가지고 이미 경찰청과 그리고 국수본 그런 기능들이 행안부 산하에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행안부 또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까지 거기다. 그러면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오남용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심도 있게 본인이 필요하면 사회를 봐서라도 직접 진행을 해서라도 이걸 갖다 국민적 공감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건데 그 과정 다 생략버리고 그냥 민주당 일방 주도로 이렇게 검찰청 해체법안, 정부조직법안 개정안 오늘 처리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못 져요. 결론은 이 법을 수용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사법체계에 혼란이 발생되면은 바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걸 저는 야당은 지금까지 그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검찰개혁에 뭐 우리 한번 협의하자 이래가지고 시중 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사법체계와 검찰 기능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맞아서 움직일 수 그런 혼란이라는 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연에 방지돼야 그게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는데 지금 너무 섣부른 이런 검찰 개혁, 검찰 기능 이렇게 해체를 통해 가지고 공소 기능만 가지고 앞으로 2,000명의 검사가 공소청에 얼마나 많고 중수청으로 또 얼마나 갈지. 예.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런 문제를 20초 드릴게요. 자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겁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두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국민이 혼란을 겪으시지 않도록 찬찬히 준비하겠다. 그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론을 1년 동안 정한다. 이것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한 이 공식적인 저항, 이건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G에게는 보입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움직임이, 색다른 가치의 새로운 발견이, 미래를 싹 틔울 새로운 기술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솔루션이 보입니다. 함께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G. 모두를 멈추게 한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나를 달리게 한 U+. 아이폰을 나답게 U+로 남다르게. LG U+.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사상 첫 전직 영부인의 재판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입니다. 미결수라서 사복을 입었고 한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도 달았습니다. 수갑은 법정 밖에서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초 기록이 쓰일지.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추가 사건 첫 공판을 생중계하자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간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부터 보석신문에서 직접 항변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사실상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지켜볼 권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편안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무통은 세상에 없던 소재부터 만들었습니다. 가장 쾌적한 자연 소재,
프리미엄 메리노울로 만든 H1 텍스 원단. 발도 피부이기에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그대로. 답답했던 당신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가 미쳤대. 오리지널 보다 줄여 더 줄여 20cm? 그래서 미니 출시 얼음량은 늘려 49% 늘어난 1.1kg. 스탠다드 출시 얼음량의 끝을 보여줘 국내 최대 얼음량. 맥스 출시 오래가는 단단한 얼음. 아로 출시 얼음 정수기도 선택의 시대 이번에도 따라올 수 있겠어? 코웨이 얼음 정수기 라인업.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